자, 보자. 자, 이제 아까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대한 실험 장치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알파 입자를 금박에다가 던지고 그러면 여기서 얘가 어떤 식으로건 투과돼 가지고 어디론가 이제 갈 거 아니에요. 그 가는 걸 요 주변에 스크린 설치를 해두는 거예요. 요즘은 그 뭐 과학적으로건 공학적으로건 기술이 되게 많이 발전해 있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요런 자리에다가 이제 반도체 다이오드 같은 걸 세팅을 하고 그 반도체 다이오드 같은 걸 이렇게 원형으로 싹 둘러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알파 입자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입자잖아요.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잖아. 그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가 반도체에 닿으면 예상치 못하는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 흐르는 전류를 여기서 바로바로 측정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알파 입자가 닿았다 안 닿았다를 바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알 수 있죠. 근데 이 실험이 그 19세기 초에 20세기 초에 이루어진 실험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진짜로 스크린이라고 하는 넓은 이게 천에다가 형광 물질이라고 하는 특별한 물질을 이렇게 페인트로 칠한 거예요. 그러면 전하를 띠는 입자가 그 물질에 딱 닿으면 여기서 반짝 하고 불빛이 싹 나타나는 거야. 그거를 실험하는 사람들이 요거를 지켜보고 어디서 반짝반짝 하는지를 측정을 한 거라 이런 말인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즘은 이렇게 세팅을 하고 여기에 이제 뭐냐면은 인터페이스 연결하면 PC에 바로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때는 완전 아날로그하게 어디서 반짝반짝 하는지를 진짜 눈으로 보고 다 셌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를 실험을 하기 전에 당연히 실험을 하는 과학자는 실험 전에 예상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그 예상이 어떻게 될 거냐? 자, 만약 여기에 있는 이 금박을 구성하는 원자가 달턴이 생각하는 원자였다면 여기에 알파 입자를 던져서 알파 입자가 여기 맞은 다음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어요? 알파 입자가 맞은 다음 만약에 이 원자가 달턴이 생각하는 원자라면 바로 봐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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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자, 달턴이 생각하는 원자는 부서지는 원자예요? 딱딱한 원자예요? 완전 딱딱한 원자니까 알파 입자가 뚫고 지나가겠어요? 다 튕겨나가겠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대부분 튕겨나갈 거다 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360도로 이렇게 말아 놓았던 스크린을 쫙 펴가지고 이런 식으로 펼쳐 놓게 된다면 여기에 알파 입자는 어디에 닿게 되겠냐는 거예요. 바로 알파 입자가 아니 뭐냐면 원자핵이 막고 있는 곳에서는 알파 입자가 투과되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정면에 금박이 있으니까 금박이 있는 쪽에서는 알파 입자가 튕겨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투과해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중간 영역에서는 알파 입자가 나오질 못하고 다 튕겨나가서 알파 입자가 요런 데서만 요렇게 끄트머리에서만 요렇게 발견하게 될 거다 이런 말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원자가 달턴과 같은 거라면 어떻게 된다? 알파 입자는 양 끝쪽으로만 다 튕겨나가서 맺힐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두 번째. 바로 달턴 말고 누구의 원자 모델도 있죠? 톰슨. 자, 그러면 톰슨의 원자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딱딱한 모델이에요? 몰랑몰랑한 모델이에요? 톰슨의 모델은 몰랑몰랑이란 말이에요. 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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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랑. 무슨 말이겠죠? 그래. 그래. 몰랑.
자, 그럼 여기다가 알파 입자를 던진다. 그럼 이건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기본적으로 알파 입자는 이게 고에너지 입자예요. 운동 에너지가 아주 큰 입자입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큰 알파 입자가 푸딩을 향해 달려든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두부 있죠, 두부에다가 쇠젓가락 있죠, 쇠젓가락을 던져서 두부를 맞춘다고 생각해봐. 그럼 쇠젓가락이 두부에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팡팡 뚫리겠죠? 얘가 몰랑몰랑 할 테니까 알파 입자는 푸슉. 그래서 대부분 관통하게 될 거란 얘기지. 그럼 마찬가지로 실험을 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어? 대부분 통과한다는 말은 여기 중간에 알파 입자가 쫙 몰려있게 된다, 이런 얘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대부분 통과할 테니까. 알겠죠? 이때 러더포드는 어떤 실험 결과를 예측했을까요? 이때 러더포드는 어떤 실험 결과를 예측했을까요? 바로 톰슨의 관점이 바로 러더포드의 의 예상이었어요. 왜? 왜 러더포드는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왜 러더포드는 저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러더포드의 예상은 이거였어요. 실험도 하기 전에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왜? 바로 러더포드가 톰슨의 스승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즉 뭐냐면 러더포드는 톰슨 밑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톰슨이 러더포드의 스승님이라고. 근데 반대로 얘기했나? 어쨌거나. 반대로 얘기했나? 그래서 러더포드가 톰슨 실험실의 대학원생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톰슨은 러더포드의 지도 교수님. 그럼 여러분 아직 대학교 안 가봤죠? 여러분 만약에 대학교 가서 대학원 가고 석사하고 박사한다고 쳤을 때 나에게 지도 교수는 어떤 사람이게요?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대학에서의 지도 교수는. 그래서 왜 며칠 전에 그 어떤 국립대에서 대학원생 하나 자살했던데 그 얘기 뉴스에 떴었어요. 뭐냐면 지도교수가 갑질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지도교수가 지금 학생과 같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실험 이거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했다. 이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뉴스에서 보니까 자기 집 애 그 학원 출퇴근 시키고 막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되도 않는 것들을 막 교수가 시켰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 그 상황에 빠지면 그런 식의 윗사람의 지시를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물리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 만약에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내가 이쪽 학계에서 만약 불이익을 당한다면 이라는 생각을 사람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과학계도 인맥, 지연, 학연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과학계도. 그래서 그 체계 안에서 내가 팽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 교수 밑에서 이 공부하는 대학원생들은 그 완전히 생사연탈권이 교수한테 쥐어가지고 진짜 정말 옴짝달싹 못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대학원에서 벌어진 일인데 또 대학원 생활을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하여튼 그 옛날 생각이 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독립을 해서 내가 박사학위를 받고 내가 교수가 돼도 내 지도교수의 업적을 까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연구도 내 그 지도교수로부터 온 연구로 내가 박사학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박사학위마저도 부정하는 연구 결과를 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그러니까 러더포드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결과가 톰슨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데이터였을 것이다 라고 그냥 미리 짐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결론은 완전 달라지죠. 그래서 지우다이 끝나신다. 으야. 세 번째 3.
그래서 실제 실험 결과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실험 결과를 받아본 러더포드의 반응은? 이 실험 결과를 받아본 러더포드의 반응은 뭐였냐면, 이 실험을 수행한 대학원생이 2명 있거든요. 그 사람 둘을 엄청 혼냈습니다. 야 임마, 이 뭐야 이거? 내가 지금 너네 인건비도 다 주고 월급도 주는데 이런 거 하나 못하냐? 엄청 혼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실험 데이터 관리도 못하고 말이야. 너네 이거 구멍 딱 예쁘게 뚫어야 되는데 이상한 데 막 이런 데 구멍 뚫어 놓은 거 아니야? 막 엄청 혼냈어요. 왜냐? 요 자리가 99.99%의 확률로 대부분 그냥 관통해요. 99.99%의 확률로. 놀랍게도 얘는 그 확률이 1000분의 1. 얘는 10,000분의 1 정도의 확률로 여기 도달하는 걸 측정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지금은 이게 그 인터페이스에 연결돼서 실험 데이터가 자동으로 이렇게 축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옛날엔 이거 어떻게 측정했다고요? 반짝하는 걸 눈으로 보고 카운팅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00분의 1이라는 확률을 어떻게 측정했을까요? 적어도 10만 번은 세야 10만 번 중에 10번 정도 나타난다라고 해서 10분의 1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딱 10,000번 측정해서 한 번 나온다. 이건 아니잖아.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반짝반짝 하는 걸 2명이서 앉아가지고 10만 번 센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실제 그 실험을 러더포드는 직접 하진 않았을 테니까 대학원생들한테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학원생 둘이 앉아가지고 둘이서 10만 번 센 거야. 몇 시간이나 걸렸겠지. 무슨 뭐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겠지. 그런데 그거를 들고 딱 오니까 교수가 막 졸라 뭐라 하는 거야 막. 그래서 막 둘이서 내가 교수님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 거야. 무려 이걸 3번을 반복해요. 그래서 3번째 반복하는 그 순간 러더포드도 깨닫습니다. 좀 이상한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아닌 게 아닌가? 그래서 바로 원자핵에 대한 아이디어를 또 올리게 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이제 어떻게 생각한 거냐? 첫 번째 1. 원자 내 질량의 대부분이 한 곳에 모여 있다. 그리고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데이터 발견 확률을 고려하면 원자의 크기는 대략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그리고 핵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정도 된다라는 것까지 계산으로 알아낸 거예요. 자, 뭔 말이냐? 짜잔. 자, 여기 핵이 있습니다. 자, 이 핵에
여기가 우리가 이제 보통 쓰는 전자 궤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전자 궤도의 크기가 가지의 크기가 대략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관습적으로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를 줄여서 뭐라고 하죠? 바로 옹스트롬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게 그 북유럽 단어인데 발음이 좀 묘해요. 정확하게는 앵스트램이라고 발음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편하게 옹스트롬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게 북유럽 언어여서 이게 철자도 좀 묘하고 발음도 좀 묘하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를 과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1옹스트롬. 알겠죠? 이 정도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원자가 핵을 포함하여 전자 궤도까지의 크기가 대략 이 정도. 알겠어요? 좀 작으면 한 0.5옹스트롬, 좀 크면 1.2옹스트롬. 알겠죠? 그래서 원자마다 크기는 다 다르겠지만 대략 그 정도. 알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요 핵의 크기가 대략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아니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 요거를 계산을 통해 알아낸 겁니다. 자,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 이거 뭔 말인지 약간 감이 안 오죠? 약간 확대를 하면 거제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산업 기반 시설이 뭡니까? 바로 조선소들이죠. 이 조선소가 사실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동력이죠. 그래서 거제는 대한민국 전체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여기 거제도 한번 견학하면 가본 적 있어요? 아니 거제도 견학이래. 조선소 견학하면 가본 적 있어요? 학교에서 가지 않나? 가보지 않나? 학교는 어떻게 가봐요? 아버지가 좋네요. 그 조선소 가시면 뭐 이게 뭐 조금 해요, 뭐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죠 그 규모가. 왜냐면 만드는 배 자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장소도 넓을 수밖에 없죠. 그 조선소의 크기를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로 비례한다면 핵의 크기는 탁구공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뭐냐면 거대한 조선소 중간에 탁구공 하나가 있는 것처럼 원자라고 하는 녀석 중심에 핵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크기가 반지름만으로 보자면 한 10만 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반지름이 10만 분의 1이니까 부피는 곱하기 3 하니까 부피는 10의 15승분의 1이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길이가 10만 배니까 부피는 거기다가 3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크기에 대해서 얘는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조그만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젓가락을 막 던져도 이거 맞추기 쉽겠어요? 맞추기 어렵겠어요? 거의 불가능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제도 조선소 바깥에서 조선소 중심에 있는 탁구공 하나를 또 다른 탁구공으로 던져 맞추기. 이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맞겠어요? 하나도 안 맞겠어요? 하나도 안 맞으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슝 대부분 관통이죠. 근데 막 던지다 보면 어쩌다 맞을 수도 있잖아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맞을 수 있잖아. 그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맞는 거야. 근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맞으면 이 핵에는 양전하, 질량과 양전하가 모두 모여 있기 때문에 알파 입자가 플러스 입자예요, 마이너스 입자예요? 플러스 입자고 핵도 플러스 입자이기 때문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가까이 가게 되면 요 사이에 청력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청력이 엄청 크게 작동해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가까이 가게 되면 확 휘게 되는데 이 확률이 1000분의 1.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진짜 가깝게 맞춘 거예요. 진짜 가깝게 맞아서 진짜 제대로 맞출 확률 10,000분의 1 정도가 되면 거의 되튕겨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확률로부터 이 내부의 크기를 대략 모델링 할 수 있어요. 이런 테크닉을 수학에서 게임 시오리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게임 시오리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예를 들면
축구장 크기 있죠. 그거 대충 정해진 거게요, 계산한 거게요? 계산한 거예요. 축구장 크기하고 골대 크기 있잖아요. 그거 다 계산한 거예요.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축구장 크기하고 골대 크기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대략 1시간 반 동안 대여섯 골 정도가 나도록 계산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1시간 반 동안, 그러니까 축구에서 제일 재밌는 스코어가 뭐예요? 3대 2잖아요. 3대 2. 그러면 90분 동안 5골 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한 골당 얼마야? 90분 나누기 5하면 얼마 나와요? 한 18분, 20분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집중력이 보통 몇 시간이에요? 사람의 집중력이. 보통 기본 40분이거든요. 그거의 절반. 즉 20분에 한 골씩 나면 사람의 집중력을 계속 끌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게. 그러면 그 목적을 통해 규격을 정하고 크기를 계산하는 계산법이 수학적으로 개발되어 있겠죠. 그걸 게임 띠오리라고 해요. 그래서 수학 전공자들이 그래서 많이 취직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래서 수학 전공자들이 많이 취직하는 곳이 바로 증권사와 스포츠 에이전시예요. 그러니까 수학 잘 나가면 교수도 하고 하겠죠. 교수도 하고 연구소에도 있기도 하는데 모든 수학 전공자들이 다 뭐 이렇게 교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수학 전공자들이 그래서 많이 취직하는 곳이 증권사. 증권사에서 수리 분석, 막 주가 변동에 대한 수리 분석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스포츠 에이전시는 왜? 연봉 협상. 예를 들면 생각해봐요. 손흥민 정도 선수의 연봉 협상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회사가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선수의 연봉 협상에서는 서로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조금이라도 깎으려고 날릴 거 아니에요. 그때 그냥 내 잘하니까 좀 많이 주소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수학적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스포츠 에이전시에서는 수학자들을 고용해서 한 선수의 연봉 협상을 위한 수리적 모델을 만들어요. 다 그게 수학적으로 개발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토대가 이미 있고 그걸 활용해서 러더포드가 이 크기를 대략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물리 시간에 전공 물리 시간에 요거 배우면 요 확률로부터 요 크기 계산하는 법 배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나는 화학생이니까 나는 모르고 대충 물리 시간에 뭐 이런 거 배울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러더포드는 이런 식으로 원자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발견했고 제시하게 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부터 1, 2 자, 요 중간에 지워도 되겠죠? 됐죠? 지우서 쑥쑥쑥쑥. 그다음 세 번째 뭘까요? 자, 원자를 발견했어. 그다음 뭐? 자, 톰슨은 뭐 발견했어요? 전자 발견했죠. 그걸로 무슨 상 받았어요? 노벨상 받았죠? 노벨상 받은 상태에서 뭘 제시해요? 원자 모델을 제시했죠. 자, 러더포드도 뭐 받아요? 노벨상 받았죠. 러더포드도 뭐 하겠어요? 자기도 선구자처럼 원자 모델을 제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러더포드는 이 원자핵으로부터 뭘 제시하느냐? 요게 영어 표현으로는 플래너터리 모델이라고 해요. 잠깐만요. 철자 잠깐만. 플래나토리 같아. 플래나토리. 뭐지? 온가 인가? 쳐봐요. 철자 좀 찾아봐요. 플래니토리. 이거 같은데 한번 찾아봐요. 맞아. 그거 맞아요. 요건가? 요건가? 아니 나이가 들수록 이게 철자가 가물가물해. 이게. A. 이거 어디에요? 이거예요? 네. 요거예요? A R Y. T A R Y. 요거는 E고요. 네네. 플래니타리. 맞다. 플래니타리. 오케이. 고마워. 이게 나이가 들수록 철자가 가물가물해. 잠깐.
자, 그래서 요 그 러더포드가 제시한 모델을 그 유명한 플래니터리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정도 단어는 알죠? 플래니 이게 뭐야? 행성. 행성이 누구야? 가장 유명한 행성. 우리 지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원자 핵 주변에 짜잔 요런 식의 전자 궤도가 있고 여기에 짜잔 전자가 있는데 이때 이 원자 핵이 마치 뭐처럼 태양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전자가 뭐처럼 지구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태양 주변을 지구가 뱅글뱅글 돌듯 핵 주변의 전자가 뱅글뱅글 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들 전자의 궤도 반지름은 임의적으로 결정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클수록 궤도 반지름은 커져요, 작아져요?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클수록 궤도 반지름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간단한 물리학이잖아요. 역학적 에너지가 클수록 운동 에너지가 클수록 잘 매여있겠어 막 도망가겠어요. 도망갈 테니까 궤도 반지름은 어떻게 되겠어요? 커진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태양 주변에 지구가 중력에 묶여가지고는 뱅글뱅글 돌고 있듯 원자 내부도 그럴 것이다 라고 제시한 모델, 그게 바로 플래네토리 모델. 알겠죠? 자, 근데 아시다시피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틀렸어요.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이제 묘하게도 실제로는 궤도 반경이 임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특수하게 결정되죠. 요거는 이제 이후에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특수성이 나중에 이제 어떤 말로 나오냐면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말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플래니터리 모델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쓰시고. 자, 쓰였어요? 썼죠? 자, 그 다음 찍을게요. 찍겠어요? 지우자. 네 번째 4. 자, 요게 그 뭐냐면 러더포드의 알파 입자 실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는 중성자. 자, 중성자 영어로 뭐라고요? 뉴트론. 자, 실제로 중성자 발견은 누가 했죠? 바로 철자가 어떻게 되더라? 체드윅이었나? 이렇게 쓰나? 이거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 사람도 체드윅이란 물리학자가 또 어떤 또 실험을 해가지고 중성자 발견해가지고는 이제 노벨상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체드윅이라는 사람은 지금 러더포드보다 한 1, 20년 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러더포드 시기에는 중성자가 알려져 있지 않았었는데 그럼에도 저 러더포드는 핵 안에 중성자 같은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1.
러더포드는 원자 핵 자체를 발견한 거고요. 원자 핵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되기 전이에요. 그런데 원자 핵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대강 예측을 해본 건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써왔던 도구가 바로 여기에 있는 알파 입자잖아요. 그럼 이 알파 입자를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자, 실제로는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가 있는 게 이게 지금 알려진 알파 입자의 모델이잖아요. 근데 얘를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핵 안에 양성자가 4개가 있고 그 양성자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전자가 이렇게 따로 2개가 또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4개의 양성자와 2개의 전자가 알파 입자를 구성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생각의 근거는 왜 저런 이상한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알려진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체드윅 전에는 중성자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중성자라는 아이디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성자라는 게 있고, 그 양성자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양성자의 존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양성자의 존재는 뭐로 알 수 있어요? 바로 이거로 알 수 있죠. 얘는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1번이잖아요. 원자번호 1번이니까 핵이 오직 누구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양성자로만 구성되어 있죠. 얘는 그냥 원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성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처음부터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 수소 원자핵보다 무거운 애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수소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가 여기에 그 원자번호 개수만큼 이게 그 양성자가 여러 개 모여서 핵을 구성하고 그 플러스 전하를 중화하기 위해서 전자가 있고 그런 식으로 원자핵을 구성한다라고 과거에 생각했던 거죠. 이런 생각에 뒷받침이 됐던 근거는 뭐냐면 바로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이 어떻기 때문에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너무 비슷하면 원래 같은 건데 실험 오차 때문에 약간 차이 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질량이 실제로 매우 비슷하니까 원래는 똑같은 게 있는데 똑같은 게 다 있는데 거기에 중화를 시키기 위한 전자들이 있어서 그 질량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원자를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러더포드가 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냐? 이겁니다. 지울게요. 바로 두 번째 이 원자핵과 같은 좁은 영역. 자, 원자핵은 큰 입자예요, 작은 입자예요? 원자핵이라고 하는 건 크기만 놓고 보면 엄청나게 작은 공간이잖아요. 그 크기가 어느 정도라고 했어요?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 원자핵과 같은 좁은 영역에 전자가 나타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 전자는 기본적으로 무거운 입자예요, 가벼운 입자예요? 전자는 관성이 극도로 작죠.
그런 입자는 좁은 영역에 발견되는 확률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걸 얘기해주는 원리가 뭡니까? 네, 바로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불확정성 원리 얘기한 사람이? 불확정성 원리 얘기한 사람 이름이? 바로 아이젠베르그죠. 하이젠베르그. 맞다. 그 하이젠베르그죠. 그래서 그 뭐냐면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요 내용이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이젠베르그는 저 업적으로 또 노벨상을 받습니다.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특히나 경남과학고 입시에서는 막 학교의 내용으로 저를 잘 묻고 있기 때문에 불확정성 원리가 뭔지는 또 나중에 설명을 할 테니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는 사실은 꼭 이것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닌데 불확정성 원리를 응용하다 보면은 좁은 영역에 관성이 작은 입자가 존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원리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방금 얘기했듯이 원자핵은 큰 영역이에요, 좁은 영역이에요. 좁은 영역인데 전자가 있다라고 하면 노벨상을 받은 원리를 위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델이 옳지 않은 모델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때 러더포드는 그렇다면 원자핵 내에는 다음 성격의 입자가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떤 성격의 입자여야 하느냐? 첫 번째, 양성자여야 돼? 양성자 아니야? 양성자 아니어야 되지. 그리고 전자야? 전자 아니야? 전자도 아니지. 양성자도 아닌 것이 전자도 아닌 것이. 그런데 양성자의 가장 중요한 성격이 뭐야? 양성자의 가장 중요한 성격? 플러스 입자지. 그 다음 전자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뭐야? 마이너스 입자지. 그러면 양성자도 안 돼. 전자도 안 돼. 그러면 뭐 해야 돼? 얘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해. 두 번째, 이 양성자와 질량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질량이 비슷해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야 이 실험 데이터, 질량 실험 데이터는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잘 설명해 줄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플러스도 안 돼, 마이너스도 안 돼. 근데 양성자랑 질량은 비슷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정전기적 청력을 이기고 양성자끼리를 묶어주어야 해. 자,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죠. 그러면 같은 전하를 띠는 입자끼리는 인력이 있어요, 청력이 있어요? 청력이 있죠. 이 말은 원자핵은 쉽게 융합될 수 있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원자핵은 언제든 쪼개져도 이상하지 않는 물질이라는 얘기예요. 원자핵은 쪼개져도 이상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핵 분열이라는 건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 자연에서 귀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핵 분열은 잘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양성자끼리 뭉쳐있어도 잘 붙어있네? 왜 그러지? 이 녀석의 역할인가 보다. 이 녀석이 양성자하고 양성자를 들러붙들어 매주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성격을 갖는 물질을 뭐라고 하자? 중성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체드윅 실험 이전에 러더포드는 알파 입자를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하다가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 잘 써지는 요 분필, 하고로모 분필 알죠? 이거 어느 나라 거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이 분필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 된 이유 알아요?
하고로모 분필이 원래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게 맞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분필 산업이 망했어요. 왜? 일본에서도 더 이상 입시가 없기 때문이에요. 원래 여러분 대형 학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알고 있는 종로학원, 그 다음에 뭐 대성학원 이런 얘기 알죠? 뭐 메가스터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원래 어디에 있던 거예요? 미국과 일본에 있던 거예요. 미국에도 대형 입시 시장이 있었어요. 언제? 1960년대에. 1960년대까지 미국이 엄청나게 입시 시장이 컸었어요. 근데 그게 미국에서 없어진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일본에서 거대한 입시 학원이 일본에서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일본에서 다 망해서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일본에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의 학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이 분필의 최대 수요가 어디에 있어요? 학원에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 더 이상 학원이 없어요. 미국에 학원이 없고 일본에 학원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들어진 하고로모 분필이 일본 내에서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죠. 그런데 이 하고로모 분필을 누가 썼느냐? 우리나라의 어떤 수학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막 써본 거야. 자기는 수업을 하다가 쓴 건데 수업은 뒷전이 이게 너무 좋았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 학원 선생님이 일본에 찾아가서 하고로모 사장님을 만난 거야. 거의 망해간 학원을.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 이거 분필 제가 다 사고 싶은데요? 했더니 그 사장님이 아이고 그 사장님이 할아버지가 다 돼가지고 이제 우리 회사 망해서 없어져요. 뭐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그 회사 사도 되겠습니까? 해서 사온 거예요. 조건은 하고로모라는 이름만 바꾸지 않고 모든 걸 그 학원 선생님이 사온 거예요. 그래서 하고로모 분필은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그래서 이름만 그 이름을 그대로 쓰는 계약 조건으로 이제 사서 얘는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된 거죠. 뭐냐면 수업하다가 도구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실험하다가 도구에 관심을 가져서 중성자라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거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얘기까지 왜 이렇게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하느냐? 교재 10페이지 보실까요? 교재 10페이지 찾았습니까? 네. 교재 10페이지 연습문제 8 보시면 거기 경남과학고 기출문제거든요. 여기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학교 교사가 이 내용을 인식하고 언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입시 뭐냐면 학교 내신으로 나온 적이 있어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다음 시간 오실 때 이거 가지고 오시고 알겠죠? 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거 끝나면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 때 항상 해야 되는 제스처가 있어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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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같이 자 따라해야 돼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빨리 안녕. 오케이 시마이 데스.